이렇게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하죠. 자, 41페이지예요. 이제 네모 3번 경계입니다. 경계. 자, 이 경계라는 게 일단 정의를 내려보면요. 우리 경계는 뭘 경계라고 하냐면 도면상 경계점 간을 연결한 직선. 그래서 경계는 반드시 직선입니다. 그리고 경계는요, 이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즉, 법적인 의미, 즉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경계라 하면 그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도면상의 그 직선, 선, 그걸 경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경계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당연히 지상에 있는 그 경계를, 지상에 있는 경계, 지상경계, 이걸 다른 말로요. 자,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지상경계, 다른 말로 현실의 경계, 현실경계. 그럼 현실의 경계에 뭐 이야기하느냐? 우리 구조물, 뭐 담장, 그다음 경계점 표지, 말뚝 말하는 겁니다. 경계점 표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상경계, 즉 현실의 경계라고 해요. 그럼 지상에 있는 그 경계를 기초로 해서 뭘 실시하느냐면 지적 측량이라는 걸 실시한다 이 말이죠. 당연히 지상경계를 기초로 해서요. 최초의 도면 작성하실 때는 당연히 지상경계를 기초로 해서 지적 측량이라는 걸 실시하게 되면 이제 도면상에서 얘가 하나의 선으로 나타내진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지상경계는 철거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 이제 법적인 의미가 있는 효력이 있는 경계라면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거야. 이제 당장 철거하더라도 상관없다 이 말이죠. 최초에는 지상경계를 기초로 해서 측량해서 도면을 작성한 건데 도면 작성돼 버리면 이제는 이 도면상의 경계가 법적인 효력, 의미가 있는 경계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경계 결정 기준 원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그게 몇 페이지에 나와요? 43페이지에 나와요. 43페이지. 무슨 이야기냐? 가령 토지를 지금 수직으로 자른 단면도입니다. 수직으로 자른 단면도. 여기가 X라는 토지고 여기가 Y라는 토지고 여기에 구조물, 즉 담장이 있다. 지상경계, 현실의 경계가 있다고. 자, 그럼 이제 아직 도면 작성 안 돼 있어요. 이제 최초로 측량해서 도면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럼 도면상에서는요, 경계가 반드시 하나의 선으로 나타내야 돼. 자, 여러분, 지상경계, 현실의 경계는 부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얼마가 되든 부피가 있잖아요. 근데 도면상에서는 선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선은 부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계결정 기준원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선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자,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시험에는 그림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있는 법 규정 문구 그대로, 교재에 있는 문구 그대로 나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 여기에 구조물이 있어요. 법의 최고 이념은 공평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구조물의 중앙을 경계 결정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둔다. 법은
다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다 됐어요? 예. 여기 그림부터 새로 설명하면 적절히 연결될까요? 예, 예, 예. 아, 여러분들 나중에 또 동영상 혹시 또 복습할 때 들으시면, 그죠? 예. 자, 이제 경계결정 기준원칙. 이 경계결정 기준원칙을 나온 이유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상경계, 이 지상경계를 기초로 해서 지적측량이라는 걸 해서 도면을 작성하게 되면 이제 도면상의 선이 경계인데, 이게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경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도면상에서는 선으로 나타내니까 선은 부피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현실의 경계, 지상 경계는 부피가 있어. 그래서 이제 기준 원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는 그 구조물의 중앙이 경계 결정 기준이 되고, 법은 공평하니까. 그 다음 지금처럼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나오는 그림은 적절치 않으니까요, 이 그림으로 교체를 하세요. 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이렇게 높낮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있는 경우에 여기에 구조물이 있어요. 그러면 X토지, Y토지 중에서 어느 게 더 유리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드릴게요. 어느 토지 하시겠습니까? X가 유리하다. 이 밑으로 내려가야 버스 정류소 나오고 평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X가 유리해. 그래서 이때는 법은 공평이니까 이 구조물의 하단부를 경계결정 기준으로 한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은 공평이에요. 공평은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평균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평균이라면 무조건 중앙이겠지. 이해하시겠죠? 더 유리하니까 이때는 구조물의 하단부를 경계결정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자, X토지, Y토지. 토지가 급격히 깎여 내려가 있습니다. 이걸 법에서는 절토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험에 등장하는 용어니까요. 절토, 토지가 잘려나갔다 이 말이죠. 토지가 급격히 깎여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조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안 나요. 구조물을 설치할 수도 없어. 거의 급격히, 거의 수직에 가깝게 깎여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 토지는 도로고요. 한 필지는 국어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도로일까요? X, Y 중에서요. 네, Y가 도로, 얘가 도로고 X가 국어다라는 거. 네, 반대의 경우는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아, 얘가 도로고 얘가 국어면 얘는 늘 잠겨 있어야 돼. 그죠? 얘가 도로, 얘가 국어. 왜 우리 시골길 조금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요, 국도나 지방도 보면 도로 있고 급격히 깎여 절토돼 있고 밑에 국어 흐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X토지, Y토지 제가 무상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어느 토지 하시겠습니까? Y가 당연히 유리하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경사면의 상단부를 경계결정 기준으로 한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Y토지가 유리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자, 토지가 해면이나 또는 수면에 접해 있어요. 물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 물이 꽉 찼을 때 어차피 일시적으로 빠져나가 봐야 나중에 차고 나면 그 토지 못 쓰니까요. 이해하시겠죠? 이때는 물이 꽉 찼을 때. 그래서 이걸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 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이 꽉 찼을 때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으로 자, 역시 해면이나 이제 수면에 접하는데 이번에는 제방을 쌓았어요. 제방. 조금 전에 보셨죠, 여러분? 제방. 토지의 지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방도 토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방을 쌓는 바람에 이제 토지가 더 넓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자, 제방의 가장 높고 평평한 부분을 어깨라고 합니다. 역시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어깨. 제방의 어깨. 자, 그럼 이제 제방 쳐다보실 때 여러분 육지에서 쳐다보셔야 돼요? 바다에서 쳐다보셔야 돼요? 네, 육지, 바다에서 쳐다보면 죽어요. 육지에서. 그럼 이때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결정 기준으로 한다. 이때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선이 아니라 제방을 쌓는 바람에 토지가 넓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결정 기준으로 한다. 의미 아시겠죠? 이 내용도 아셔야 되지만
왜 경계결정 기준 원칙이라는 게 나왔느냐,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요즘 시험은 이해를 기본으로 해서 약간 자꾸 응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하거든. 물론 이제 공간정보법은 특별히 응용하는 건 없긴 한데, 그래도 이걸 알고 계시면 우리 암기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꾸 이해 범위를 넓혀가면 암기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경계를 기초로 해서 도면상의 경계를 이제 측량을 해서 도면상의 경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도면상에서는 선으로 나타내니까 지상 경계는 부피가 있고 작더라도 부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선을 그어 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경계 결정 기준 원칙이다라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좀 전에 43페이지 보실 거예요. 42페이지에 양가로 1번 윗부분에 양가로 1번 지상경계의 이제 위치 표시, 이제 지상경계라는 표현 나오면 뭐 말하는 거예요? 현실의 경계, 뭐 구조물 담장 이런 거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 담장이나 그 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말뚝. 그래서 시골 지역에는 주로 말뚝 많이 꽂아놨어요. 지상경계에다가 등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는 지상경계를 등록하는 별도의 공부입니다. 얘는 지적공부 아니에요. 지적공부가 아니라 별도의 추가적인 별도의 공부입니다. 지상에 있는 경계만을 등록하는 공부, 이걸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밑에다가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다가 줄을 딱 끊어주고 밑에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X라고. 이걸 시험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조금 이따가 보시겠지만 얘는 지적공부 도면이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상에 있는 경계만을 등록하는 별도의 공부. 별도의 공부. 지적공부 아니다. 특히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는 등록사항 중에서 유의하셔야 될 것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미음번 보세요. 미음. 줄 꺼놓으세요.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을 등록한다라는 게 특이해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지상에 있는 경계를 등록하는 별도의 공부인데 여기에 지목을 등록한다라는 게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체크해 두세요. 또 왜 이렇게 지목을 등록하도록 하느냐? 우리 지금 보시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에는 경계점 표지의 종류, 말뚝의 종류도 다 등록하도록 합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옷 보세요, 시옷. 지금 어디 하는지 모르세요? 42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시옷 찾으셨나요? 네. 거기 보시면 경계점 표지의 종류도 등록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말뚝 종류도 등록한다고. 지상에 있는 경계와 관련된 건 다 등록하거든. 말뚝의 종류도 등록을 해요. 여러분, 왜 우리 시골에 가보시면 말뚝 꽂힌 거 보셨나요? 네. 색깔 무슨 색깔이든가요? 네? 노란색요? 네,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 경계점 표지, 말뚝이거든요. 경계점 표지. 이 뜯어보시면요, 안에 나무로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함부로 뜯고 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흙바닥에는 나무가 꽂힐 거 아니에요. 근데 도시 지역에는요, 경계점 표지 말뚝의 종류가요, 금속입니다. 나무가 들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목 여하에 따라서 이 경계점 표지의 종류가 달라지거든. 지목 여하에 따라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뭐도 등록을 한다? 지목을 등록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까 미음,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용 지목 등록한다. 그 부분에다 줄을 꺼내서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합니다. 자, 됐고. 그 다음 44페이지.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양가로 3번 찾으셨나요? 네. 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요, 원칙적으로는 건축물을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집원하면서 분할할 때 설명을 드렸었죠. 자, 어떤 가령 X라는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건축물이 있어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합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원칙은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아까 예외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죠?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운다라고 했었죠. 예외. 예외가 몇 가지가 나오느냐? 출제자들이 딱 좋아할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가.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자, 먼저 이해부터 하셔야 돼요. 자, 이해. 첫 번째. 법원의 판결. 법원이 아무리 심리를 해봐도 이건 어쩔 수 없이 건축물을 걸리게, 이건 공평의 원칙 입장에서 당사자 간에 아마 이거 나눠주려고 쪼개려고 하니까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법원이 건축물이 있더라도 걸리게 분할해라고 판결 내리면 당연히 건축물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공공사업입니다. 공공사업. 여러분, 공공사업은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한 사업입니까? 공익을 위한 사업입니까? 공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건축물이 있더라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역시 도시개발사업 특정 개인을 위한 사업입니까? 공익을 위한 사업입니까? 공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건축물이 있더라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역시 토지를 분할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 아시죠? 우리 토지에 관한 가장 상위의 행정계획이 국가계획. 그 밑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맨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죠. 이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것들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역시 특정 개인을 위한 행정계획입니까? 아니면 공익을 위한 겁니까? 공익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역시 건축물이 있더라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얘를 시험에 내거든요. 자주 냅니다. 내는데 애매한 걸 여기다 하나 끼워 넣어버려요. 그러면 또 고민하고 맞추기 힘들어요.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요. 수험 경험상 외우셔야 돼요. 법공도도. 법원 공무원은 도도해서 건축물이 있어도 막 자를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법원 공무원은 도도해서 건축물이 있어도 막 자를 수 있다. 법공도도. 다른 건데 법공도도는 시험장에 가면 기억납니다. 문제는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심지어 어느 과목에서 나오는지조차도 막 헷갈려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많이 반복을 하셔야 된다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계는 넘어가시고요. 46페이지. 면적입니다. 면적. 보통 시험은요, 아까 우리 맨 처음 공부했던 이제 지적총설, 아까 지적국정주의,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게요. 지적국정주의, 아까 지적집권주의, 거기서 독립에서 한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공부했던 게 뭐냐면 지번입니다. 지번은 거의 해마다 독립해서 한 문제로 출제를 해요. 그 다음 이어서 공부하신 게 지목인데요. 지목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까지 나옵니다. 지목에서만. 그 다음 이어서 경계 보셨습니다. 그래서 경계에서 한 문제, 그 다음 면적에서 한 문제. 근데 경계 면적은 주로 이 통틀어서 한 문제, 내지는 섞어서 한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면적까지 해서 시험에서 보통 4문제에서 많을 때는 5문제 나와요. 여기까지. 자, 면적. 역시 정의는요, 면적의 정의는 수평면상의 넓이다. 면적은 경사면은 고려되는 거 아닙니다. 수평면상의 넓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수평면상의 넓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위에서 어떤 해당 토지가 있으면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그 수평면도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 수평면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도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 다른 말로 하면요, 이퀄 도면상의 넓이다. 면적이라 하면
도면상의 넓이다. 현실의 토지에 가서 토지의 길이를 재서 면적 측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토지에 가서 토지의 길이를 재는 순간 경사면은 고려될 수밖에 없어요. 면적이라 하면 수평면상의 넓이거든요. 따라서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그 수평면도, 그걸 도면이라고 합니다. 이 도면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도면 작성하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이 도면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도면 작성하시려면 뭘 하셔야 돼요? 풍경화 그리는 거 아니거든요. 뭘 작성하셔야 돼? 예, 뭘 하셔야 돼요? 지적, 측량. 이게 중요하다. 지적, 측량을 실시해서, 측량 실시해서 도면을 작성하면 면적 측정, 무조건 면적 측정하는 겁니다. 측량해서 도면 새로 작성하면 그 도면 가지고 면적을 측정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여기 등장하는 테마가 면적의 측정 대상입니다. 어떤 경우에 면적 측정하느냐? 측정 대상. 여러분들 교재는 어디가 나오느냐면 46페이지. 거기 양가로 2번부터 3번까지 해서 나와요. 자, 이 교재 내용 보실 필요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면적 측정 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건이 여기 이미 나왔네요. 어떤 경우에 면적을 측정하느냐? 먼저 첫 번째, 자, 지적 측량 실시할 것. 측량을 실시하지 않으면 아예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측량은 면적 측정에 있어서 필요 조건입니다. 반드시 측량 실시하는 경우.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에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에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OX. X예요. 왜? 합병은요, 측량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간에 있는 경계, 말소 지우시기만 하면 돼요. 합병은 측량하는 거 아니다, 그죠? 따라서 면적 측정해야 하나요? 측량을 하는 게 아니니까 면적 측정해야 하나요? 안 한다. 그 다음, 그럼 여기다 측량 실시는 얘는 필요 조건이고 반드시 측량해야 되고, 거기다가 and. 뭐도 하셔야 되냐면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 측량해서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그 도면 가지고 면적 측정하는 거거든요. 도면 가지고. 면적 측정은 도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나와요. 자, 현황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그 다음 경은요, 경계 복원 측량. 여러분들 교재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46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면적 측정 대상 나오고요.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다만해서 보이십니까? 양가로 2번에 46페이지에 양가로 2번, 그러니까 아랫부분에 양가로 2번, 중간 부분에 면적 측정 대상 나오고 두 번째 줄에 다만,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나오죠. 예. 자, 이 지적 현황 측량과 경계 복원 측량은 요 두 가지는요, 측량을 하더라도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만. 다른 지적 측량은 전부 다 측량하면 도면 새로 작성하는데,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도면은 작성되어 있고 그 작성되어 있는 도면상의 경계를 역으로 현실의 토지 위에 복원, 다시 나타내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측량. 그게 경계 복원 측량이거든요. 이미 도면은 작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과거의 신규 등록 측량에서 이미 도면은 작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역으로 현실의 토지에 나타내 본다 이 말이죠. 그게 경계 복원 측량입니다. 그 다음 지적 현황 측량은 역시 이미 도면은 작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의 현황, 건축물을 지은 경우에 이제 건축물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거 나타내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측량이거든요.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얘는 면적 측정하지 않습니다. 측량을 한 건 맞지만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요. 면적 측정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 측량이 끝나더라도 우리 지적소관청으로부터 검사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현경이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다른 건 다 하는데 현경이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해도 하셔야 되고 외워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이 부분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자, 면적 측정의 방법.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제가 아까 면적 측정은요, 측량 실시에서 도면 작성하면 도면상에서는 한 필지는, 왜냐면 경계는 직선이니까 한 필지는 반드시 다각형으로 나와요. 한 필지는 반드시 다각형으로 나옵니다. 도면상에서는요. 우리 눈으로 곡선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 경계점 간의 거리가 짧으면 곡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한 필지는 반드시 다각형이야. 그래서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요, 초등학교 때 했어서 삼각형으로 쪼개시면 돼요. 쪼개가지고 일일이 밑변과 높이, 길이 잰다 이 말이죠. 다만 일반적인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도구를 이용해요. 일반적인 자가 아니라 전자면적 측정 기법이라고 합니다. 삼각형으로 쪼개서 길이 잰다 이 말이에요. 그냥 도면상에서는 한 필지는 다각형이거든. 삼각형으로 쪼개서 밑변과 높이 각각 길이 잰다. 일반적인 자를 가지고 길이 재는 게 아니라 전자면적 측정기. 자, 다만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즉 신도시 있는 토지들, 이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는 가상의 수직선 위에 올려놓고, 도면이 작성되고 나면요, 가상의 수직선 위에 올려놓고 각각 원점에서부터 X좌표, Y좌표, 좌표까지 나타낸다 그죠?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만 신도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얘는 자, 좌표 알면, 이건 이제 중학교 때 했었죠. 좌표 알면 굳이 삼각형으로 쪼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좌표에서 바로 면적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하죠. 좌표 면적 계산법. 그래서 면적의 측정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즉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만 측정 방법 뭐라고요? 좌표 면적 계산법. 그 외에 나머지들은 전부 다 삼각형으로 쪼개서 길이 재셔야 돼.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는 뭐 전자 면적 측정 기법. 두 가지. 이제 이해만 하시면 자꾸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이제 다 기억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양가락 4번 47페이지입니다. 자, 면적의 결정 또는 이걸 이제 끝수 처리라고 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신도시. 좌표까지 나타내는 신도시, 즉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예. 자, 얘는 축척을 원칙적으로 얼마를 쓰죠? 500분의 1. 가장 큰 대축척 500분의 1. 정밀도가 가장 높아요. 500분의 1. 그 다음 600분의 1인 지역과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외의 지역으로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사람들은요, 두 가지로 구별하는 걸 좋아해요. 웬만하면 전부 다 두 가지. 왜 사람도 남자, 여자, 뭐 군인, 민간인 뭐 이렇게. 그 다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 하지 않으시는 분.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이 워낙 많고, 했던 경험이라도 있으신 분들이 워낙 많아요. 심지어 제 주변에만 해도 제 아버지도 하신 적이 있는데, 물론 지금 아버지는 지금 뭐 당연히 안 돼서 제가 제 아버지가 그 젊었을 때요, 학교 다닐 때 막 이 글도요, 명필입니다. 엄청 글도 잘 쓰시고 글 쓰는 거 좋아하시고 학교에 교직에 계셨거든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세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데 혼자서 책을요, 무슨 천자문 읽듯이 읽어요. 기본서 가지고 문제도 안 풀어보시고 계속 책만 그냥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렇대. 제가 이 강의 나가고 해도 부모 눈에는요, 자식은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아기처럼 보이나 봐요. 그 한 몇 년 하시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그냥 많죠. 뭐 제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막 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 아까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일단 하시는 분과 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하여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요. 그럼 이제 그 외 지역 하면 뭐 말하느냐면 축척이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3000분의 1, 그 다음 6000분의 1. 그래서 제가 법정 축척은 총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7가지. 7가지. 총 7가지. 제가 이 법정 축척이 나온 이유도 말씀을 드렸죠. 500분의 1과 600분의 1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나중에 축척을 변경했을 때 환산하기 좋게 하려고, 계산하기 좋게 하려고 각각 분모에다가 곱하기 1을 합니다. 그래서 1000분의 1, 1200분의 1. 각각 분모에다 곱하기 1을 해. 얘가 기본이고. 이해되시죠?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쓰는 게 지금 총 7가지 중에서 중간에 센터가 뭐예요? 1200분의 1이야. 그래서 얘를 가장 널리 쓰거든. 그러니까 얘만 다시 한 번 더 분모에다 곱하기 1을 해. 2400분의 1. 그 다음 가장 작은 소축척이 6000분의 1이에요. 가장 작은 소축척이 6000분의 1. 정밀도가 가장 낮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역시 환산하기 좋게 하려고 분모에다 나누기를 해. 3000분의 1. 그래서 총 이렇게 법정 축척 7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가요. 500분의 1과 600분의 1은 분모가 몇 자리예요? 3자리다, 그죠? 근데 얘들은 지금 분모가 몇 자리야? 4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은 면적을 등록, 결정할 때 법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곱미터 이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는 반드시 제곱미터로 나타냅니다. 이하 한 자리 단위로. 즉 다시 이야기하면 소수점 한 자리다 말이죠. 이걸 법에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합니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소수점 한 자리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그 외의 지역은 면적을 나타낼 때요. 면적을 결정, 등록할 때 얘는 제곱미터 단위. 다시 이야기하면 자연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등기부나 대장에 보면요. 대장에 아까 여러분 면적 측정은 뭐 가지고 한다라고 그랬어요. 면적 측정은 뭐 가지고 해요? 뭘 가지고 해요? 도면 가지고 면적 측정합니다. 면적 측정은 도면 가지고 하는데 정작 등록은 어디 하느냐면 대장에 등록을 해요. 면적의 등록은 우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합니다. 측정은 도면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거 보면 이제 친구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나거든요. 약은 나한테 받아먹고 충성은 저기 가서 한다 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거든. 장동건 씨 나온 이 친구라는 영화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자, 대장이나 등기부 보시다 보면 어떤 거는 면적이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와 있고 어떤 건 면적이 자연수로 등록이 돼 있고 아마 그런 거 보실 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안 보신 분들은 앞으로도 당연히 많이 보시겠죠. 합격하시고 이제 업어를 하시면.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그런지. 그 해당 토지가 이제 도면에 축척이 얼마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 면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 자연수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자, 그럼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600분의 1인 지역은 최소 면적이 얼마일까요? 가장 작은 토지의 면적. 요거 알아두셔야 돼. 시험에 잘 나와요. 소수점 한 자리니까 0.1제곱미터다. 최소 면적은. 가장 작은 토지의 면적은. 일단 이론상 0.1제곱미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그 외의 지역. 얘는 최소 면적이 얼마일까요? 1제곱미터. 여러분 나중에 공법 가시면 이런 부분들 배우실 거예요. 이 분할도 이 과소분할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작게 토지를 분할하지 마라. 과소분할 금지. 왜 금지하는지는 아시겠죠? 너무 작게 분할해놓으면서 그 토지 쓸모 없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금지하는데 예외가 또 있거든요. 공익을 목적으로는 아무리 작게도 분할 가능합니다. 그 대표적 예가 이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지가 약간이 필요해. 그럼 자를 수 있다라요. 어쨌든 자르게 되면 가장 작은 토지 면적은 그 외적은 얼마? 1제곱미터. 칠판에 적어놓고 물어봐요. 칠판에 적어놓고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도 조금 이렇게 같이 협조를 좀 해주시고요. 뭐라도 입이라도 뻥긋뻥긋 해주시면 딱 이게 눈에서 표가 나거든요. 가만히 계시는 거라 표가 나요. 그 다음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600분의 1인 지역은 최소 면적이 얼마?
0.1제곱미터. 자, 그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입니다. 즉 신도시에 있는 토지다 이 말이지. 면적을 측정해 봤더니 가령 측정값이 보통 이제 측정은 소수점 세 자리까지 측정을 합니다. 가령 121.451제곱미터요. 만약에 측정값이요. 지금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나타내야 된다, 그죠? 소수점 한 자리까지. 그럼 이 이하에 있는 이 수를요, 끝수라고 합니다. 용어 알아두세요. 처리해야 될 수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끝수라고 하고, 한자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단수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단수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한글화 작업 때문에 단수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끝수라고 합니다. 처리해야 될 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처리해야 될 수가요, 지금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니까 얘가 5 다음에 5가 딱 절반일 거잖아요. 나타내고자 하는 수의 딱 절반. 여기 나오면 5가 절반인데 5 다음에 1이 있어요. 그러면 초과한다 그죠? 절반을. 끝수가 절반을 초과한다 그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올립니다. 반올림 생각하시면 돼요. 반올림. 왜냐면 아니면 오차가 너무 등록되어 있는 오차가 너무 크게 발생하니까 당연히 반올림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얼마로 나타낸다는 거야? 121.5제곱미터로 등록을 한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뭐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 다음 만약에 측정값이 121.449제곱미터다. 449제곱미터더라. 자, 그러면 역시 끝수가 49, 5가 안 된다 그죠? 절반이 안 된다 그죠? 그럼 미만이다. 절반 미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반올림 생각하시면 어떻게? 버려요. 따라서 이때는 121.4제곱미터로 등록을 합니다. 약간의 차이인데도 달라져 버려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측정값이요 121.45 끝에 0은 안 적으니까 450 0은 안 적으니까 45제곱미터더라. 자, 그러면 끝수가 딱 절반이거든요. 5 딱 절반이야. 그럼 그때는 이때는 올리기도 애매하고, 오늘 기분 왠지 오늘은 올리고 싶네 하면 올리고, 오늘은 왠지 버리고 싶네 하면 버리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원칙을 정해놔야 돼. 그래서 이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를 봅니다. 나타내고 지금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니까 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를 본다 이 말이야. 이 숫자를 보고 얘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립니다. 0 또는 짝수이면 버립니다. 따라서 4가 짝수인 거는 당연히 아신다 그죠? 네. 그럼 이때는 얼마로 나타내야 돼요? 121.4제곱미터로 등록을 한다. 그럼 만약에 121.35 역시 0은 안 적으니까 35제곱미터더라. 측정값이 마찬가지로 끝수가 여기 5 다음에 뭐 1이라도 있으면 올리면 되는데 지금 딱 절반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를 봅니다. 지금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니까 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를 보고 얘가 홀수다 그죠? 홀수일 때는 어떻게? 올려서 짝수를 만듭니다. 따라서 이때는 121.4제곱미터로 등록을 합니다. 자, 제가 법 규정의 의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려야 돼.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니면 등록되는 이 등록값이 측정값과 오차가 너무 크게 발생하니까요. 절반을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린다. 이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문제는 딱 절반일 때, 끝수가 딱 절반일 때는 그때는 되도록이면 나타내고자 하는 이 수치를 짝수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되도록이면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나중에 토지 분할하기가 쉽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짝수일 때는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려서 짝수 만드는 거고 홀수일 때는 올려서 짝수 만든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이 정도까지 하시면 이제 면접까지 끝이 났네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지적 공부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적 공부 들어가시게 되면요. 그 프린트물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챙겨 놓으세요.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